이게 지금 어떻게 봐도 전두환과 하나회의 쿠데타를 모방했어요. 1공수, 9공수, 그 다음에 구보병사단 출동시킨 거. 방첩사령부는 옛날에 전두환이 쿠데타 일으키기 전에 보안사령관이었잖아요. 이 보안사가 기무대가 됐다가 이름이 방첩사로 지금 바뀐 거거든요. 계엄사령부 포공문을 보면 5.17 비상계엄 확대와 너무 유사해요. 네,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의 탄생 그리고 유신사무라이 박정희라는 책을 쓴 작가 홍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윤석열 포함해서 호칭을 생략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될지 내란수계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내란수계라고 불러야 되겠죠. 예, 하지만 이런 반란자 놈 새끼라고 부르고 싶지만 그냥 이름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대하니까요. 제가 비상계엄 선포 소식 듣자마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윤석열 이렇게 써놨는데 그때 이제 그거 보고 새벽에 친구들이 며칠 전화해가지고 야 대선아 그거 빨리 내려라. 무슨 일 생길지 모른다. 막 이랬었는데 제가 안 내렸어요. 안 내린 이유가 용감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제 첫 번째는 3일 천하일 줄 알았고요. 두 번째는 저보다 중요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 사람들 다 이 잡혀가려면 3일 천하 끝나기 전에 저까지 절대 순서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3일 천하는 될 줄 알았는데 6시간 천하가 될 줄 몰랐어요. 정말 허무하게 끝났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제가 있는 여러 개의 단톡방도 그렇고 인터넷 여론도 그렇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에 반응은 우리나라 큰일 났다. 어떻게? 무서워. 이런 반응이라기보단 윤석열 끝났네 라는 반응이었어요. 저는 윤석열 끝났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고 우리가 정말 선진국이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될 일 안 될 일이 뭔지 다 알고 다 예상한다는 거죠. 정말 민주주의 선진국이에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스무스하게 6시간 만에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끝낸다는 게 이게 다른 나라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미국도 불가능할 거예요. 미국도 국회를 점령해라 사건 때 그 몇 날 며칠이 가도록 해결을 못했단 말이에요. 한국의 수준이 그만큼 올라왔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세계적인 개망신이자 세계적인 자랑거리인 특이한 사건이에요. 해외 외신도 둘로 나뉘죠. 조롱 아니면 경외심. 예, 중간이 없어요. 뜨하냐 아하냐. 예, 역시 아니면 아의 민족입니다. 우리 미지근한 거 싫어요. 예, 계엄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망신이고 국격의 하락이죠. 그리고 국익의 엄청난 해이고 지금 국익의 해를 우리가 거의 지금 시간 단위로 국익의 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한편 계엄을 6시간 만에 저지한 건 대단한 일이죠. 특히 대단한 건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 아무도 다치지 않았는데 뭐 찰과상 입은 사람 한 명 없어요. 예, 이빨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 이건 대단하죠.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시간이 하루 지날수록 한국의 국가 신용도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찌 될지 모르고 윤석열과 여당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이미 윤석열은 어떤 황당한 결정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란 게 드러난 상황입니다. 내란 수괴예요. 내란 수괴이고 실패한 내란을 일으켰는데 대통령 자리에 있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취약한 상황에 지금 놓였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하야를 하든 탄핵이 되든 뭐 둘 중에 하나 빨리 이 교통정리가 돼야 될 텐데 하야를 할 리는 없어 보이고요. 이 사람이. 예, 탄핵 빨리 해야죠. 무슨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를 급하게 했을까요? 솔직히 윤석열의 마음은 제가 도무지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봐도 전두환과 하나회의 쿠데타를 모방했어요. 1공수, 9공수, 그 다음에 구보병사단 출동시킨 거. 그 다음에 이제 방첩사령부는 옛날에 전두환이 쿠데타 일으키기 전에 보안사령관이었잖아요. 이 보안사가 기무대가 됐다가 이름이 방첩사로 지금 바뀐 거거든요. 이 동원하려고 했던 부대들, 공권력들이 너무 판박이고요. 더군다나 계엄사령부 포공문을 보면 5.17 비상계엄 확대와 너무 유사해요. 5.17 비상계엄 확대 바로 다음 날인 5.18에서 그 광주 민주화 운동 터졌던 거거든요. 예. 윤석열이 모델로 삼은 50 신군부 사역은 제4공화국 헌법일 때 군사반란에 성공했죠. 그런데 지금은 국민이 50을 무너뜨리고 세운 6공화국 시대예요. 60 헌법은 여러 가지 맥락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맥락은 다시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반란 세력이 결국 성공하기까지 덫이 상당히 촘촘하게 설계돼 있어요. 윤석열 여기에 걸린 거예요.
이 국회 재가를 얻어야 된다는 것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공화국 시대에 성공했던 쿠데타를 모방을 한 거예요. 육공화국 시대에. 그러니까 육공화국 체제에서 사공화국 체제를 전복했던 반란을 모방해서 될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기이한 일이죠.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다른 게 뭐냐면 과거에는 미디어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단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제할 수 있었어요. 가령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 광주에서 벌인 일을 광주를 제외한 다른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운동권, 학생 운동권을 제외하면. 그렇지만 지금 과연 어떻게 미디어를 통제하려고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습니다. 50 정권 이후에 한국에는 87년 6월 항쟁에 성공했죠. 그 다음에 2016년 촛불 집회에서도 성공했죠. 그러니까 전두환의 1.11 군사 반란과 5.17 비상계엄 확대, 내란을 레퍼런스로 삼았는데 그 정작 본인들이 따라한 전두환 이후에 한국인은 부당한 권력을 관저에서 끌어내리는 경험을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요. 그 비상계엄 6시간 동안, 6시간 만에 해제된 그 6시간 동안 시민들이 불과 수천 명의 시민만으로 일사불란하게 계엄을 해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하면 할수록 뭐든지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일당의 착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의 착각은 북한입니다. 자, 여러분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할 때 어떤 상상을 하면서 폭격했나요? 우리가 큰 거 한 방 날리면 미국이 어이쿠야 하고 놀래가지고 아 정말 곤란에 빠진 미국은 겁쟁이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을 해주겠지. 이게 진주만 폭격 이후예요. 그러면서 했단 말이 뭐냐면 미국인들은 우리 일본인처럼 정신력이 강하지 못해서 힘은 세고 덩치는 크지만 나약해서 우리가 원하는 협상을 해줄 것이다. 결론은 어떻게 됐죠? 미국한테 아주 그냥 짓밟혀버렸죠. 네. 맹목적인 파시스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가 자신이 예상한 대로 움직이거나 예상한 대로 가만히 있거나 그러다가 나의 계획대로 두들겨 맞고 패배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윤석열은 북한의 강력한 도발을 유인하기 위해서 북의 선제 도발을 감행했죠. 그 뭐냐면 북에 평양에 무인기 날렸잖아요. 그거 지금 보니까 정황상 거의 100%만. 그리고 북한에서 오물풍선 날린 지점을 원점 타격하라. 전쟁 시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게 지금 드러난 상태잖아요. 그 원점 타격 명령을 군 지휘관이 거부해서 지금 그 사태가 안 일어난 거잖아요.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해서 국지전 상황을 만들고 그걸 핑계로 비상계엄을 실시하려고 했었던 거죠. 이게 지금 비상계엄 선포 3주 전에 있었다고 하는 일입니까? 자, 그런데 북한이 무슨 고깃덩어리도 아니고 왜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북한은 이렇게 할 거야. 누구 맘대로요? 김정은이 뭐라 그랬습니까?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나는 대한민국을 공격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윤석열은 온전치 못한 사람.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김정은은 나쁜 사람이지 바보가 아니에요. 북한은요. 자신이 설계한 판에서만 움직이고 도발하는 나라지 남의 설계에 알면서 동원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북한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지? 라고 윤석열은 생각을 했겠지만 북한은 당연히 우리 뜻대로 안 움직이죠. 그리고 윤석열 일당의 착각 또 다른 것이 386을 너무 만만하게 봤어요. 실시간 외신 보도 영상을 보고 되게 웃겼는데 경찰이 국회 정문을 막았습니다. 이제 어떡하나요? 이러는데 의원들이 막 옆에서 담을 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신 보도 기자가 담을 넘고 있네요. 86 의원들 태반이 운동권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선수야. 담을 못 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 운동권 용어로 도발이. 이 사람들이 다 도발이 수재, 영재, 천재들인데 대학 시절에 경찰 곤봉에 머리 터지고 죄르탄 마시고 하면서 총장실 점거하고 거리 점거하고 데모할 거 다 하고 이런 현장 투쟁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지금은 법의 보호를 받는 국회의원들이에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건데 이 사람들 심지어 지금 의원이라니까요. 윤석열은 운동도 안 해봤죠. 사시 준비만 했었잖아요.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그러니 군병력, 국회의원, 일반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일지에 대한 아무런 감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고문이라든지 최루탄이라든지 이런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있던 시절에 약자로서 포괄적인 유신 정권 그리고 옹공 정권에 저항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선진국의 국회의원이 됐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 정도 퍼포먼스를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게 너무 한심해요. 이재명 대표는 학창시절의 운동권은 아니었지만
변호사 되고 나서 이분이 뭘 했냐면 성남 철거민 투쟁에 몸을 담은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버가 브이로그 하듯이 담 넘는 거 유튜브에 실시간 중계하면서 넘는 거예요. 이재명은 이 사람 보면은 운동하고 거리가 먼 몸이잖아요. 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이재명 대표. 그런데도 이 정도는 브이로그 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도대체 윤석열은 남들의 실력을 뭘로 본 것인가? 저는 86 정치인을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사람들인데, 윤석열이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한 이 상황에 이분들이 본인들의 내공의 가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현재 OECD 국가의 국회의원 집단 중에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상황에서 이 정도 판단력과 민첩성을 보여줄 집단이 있겠어요? 없어요. 유럽의 68 혁명 세대는 죽지 않았으면 지금 다 얌로원에 있어요. 우리 87 혁명 세대는 현직 정치인들이에요. 현직 의원들이에요. 윤석열이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이게 지금 우리 야당 의원들이 보여준 퍼포먼스가 이게 외국에서는 로스트 테크놀로지예요, 이미. 우리나라는 너무 급속도로 발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직 팔팔해서 로스트 테크놀로지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도 윤석열은 고려를 못했던 거죠.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착각 또 다른 것이 세상은 게임이 아니에요. 전 이 사람들이 세상을 게임 화면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엄을 선포하면 그때부터 계엄 시국이 돼서 정말 자기에게 아무도 저항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게 이상해요. 마치 게임 설정이나 맵을 클릭해서 바꾸는 느낌이에요. 자, 군인들이 기계적으로 명령에 따를 거라고 생각한 것도 지휘관부터 일선 병력까지 무슨 게임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면 이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게임 유닛처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 어떤 국가 기관들, 시설들 이런 게 게임에서 보여주는 NPC처럼 보였나 봐요. 그리고 아닌 말고잖아요. 6시간 만에 계엄 취소한 거 보면 이번 판은 틀렸네 하고 마치 스타크래프트 하다가 지지치고 한 판 더 해. 저 약간 이런 느낌 나거든요. 아마 이 느낌 때문에 제가 2차 계엄, 3차 계엄을 지금 굉장히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게임을 다시 컴퓨터 켜고 언제 다시 게임에 접속해서 시작할지 모르기 때문에 2차 계엄, 3차 계엄이 지금 우리는 걱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정치적으로 끝났는데 지금 본인은 끝나지 않았다고 믿고 버티고 있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군인이 시민을 향해서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교양이 이미 군인에게도 함양돼 있어요. 이게 미얀마와 우리의 차이예요. 시민을 해칠 수 없다는 게 상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군대는 시민 상대로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몸으로 막으면 어떡할 거예요? 보세요. 꼼짝도 못 하잖아요. 우리 생중계 됐던 거 보면. 시민도 알고 군인도 알고 서로 알고 있다는 것도 서로 알아요. 사상자가 나오기는커녕 찰과상 입은 사람도 없다니까요. 자, 한국은 더 이상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한 나라, 보편적 상식인데 이 상식을 윤석열과 이 내란 일당들 몇 명만 몰랐던 거예요. 자, 과거였다면 자기가 쿠데타군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병력은 반드시 쿠데타에 성공하려고 노력해요. 시민을 주업해줘. 왜냐하면 실패하면 자기가 반란군이 돼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시대를 이미 수십 년 전에 넘겼어요. 여러분 707 특임대 찍힌 영상 다들 봤을 텐데 여러분 한국은 핵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빼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지닌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최상위 전력이 707 특임대예요. 한 명 한 명이 초특급 전사예요. UDT가 우리에겐 유명하지만 UDT가 유명해진 건 아덴만 여명작전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이래서 유명해졌지만 UDT는 해군이죠. 707 특임대는 육군이고 두 특수부대의 수준은 거기에요. UDT와 707 부대는 둘 다 세계 10대 특수부대 안에 들어와요. 10대 특수부대 안에 누가 들어가냐? 미국의 네이비실, 그린베레, 우리나라 UDT, 707, 그 다음에 튀르키예 그 특수부대가 들어가고요. 튀르키예 특수부대가 그렇게 강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SAS, 프랑스 웨인부대. 북한도 아마 들어갈 거라고는 하지만 전력이 이렇게 계측될 정도로 노출된 적이 없어요. 북한의 특수부대 워낙 비밀스러워서 이렇게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부대예요. 한마디로 인간 병기들이에요. 여러분 707 특임대가 창문 깨고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2초 걸려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서 건물 내부를 진압해서 클리어하는데 1분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707 특임대는요. 옥상에서 밧줄 하나만 있으면 옥상에서 거꾸로 건물을 타고 내려올 때 뛰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력 질주하듯이. 근데 그런 병력이 그 국회 창문 깰 때
세워라, 내워라. 이래서 팔꿈치로 쿵, 쿵 이러고 깨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창문을 깨서 안으로 진입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문 깨고 안으로 집는데 2초 걸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총을 건네고 안에서 총을 받아주고 또 손을 이렇게 잡아줘서 자 이렇게 들어오고 또 그 뒷사람도 그렇게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의도적인 태업이죠. 그러니까 뭐가 뭔지 일선의 현장 지휘관부터 휘하 장병들까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한 명 한 명이 뭐가 되고 안 되는 일인지 다 아는 거고 다 눈치코치. 그리고 시민들하고 몸싸움 할 때도 시민들하고 진심으로 몸싸움을 했으면 거기 뭐랄까 거기 시민들 한 사람당 1초 만에 KO돼요. 네, 그렇지만 일부러 져주는 거죠.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욕은 하지만 밀었다가 당겼다가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눈싸움을 하는 건데 그야말로 그 눈치코치의 어떤 그런 현장이었죠. 네. 그런데 시민들하고 몸싸움하면서 밀었다 하는 거 그야말로 이 육체를 쓰는 거 실력자들만 가능한 거죠. 정말 이 사람들이 선수들인 거죠. 이것도 재밌어요. 경찰이 국회 정문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안 따를 순 없고 그래서 정문을 막았는데 경찰들도 뭐가 뭔지 다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다 담을 넘어갔잖아요. 그 말은 담장에는 병력을 일부러 허술하게 배치했다는 뜻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군경 지휘관부터 일선 병력까지 이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공유하고 행동했는데 그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제는 선진국의 교양 있는 시민이 다들 됐기 때문에 다 뭐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런 사람들을 무슨 게임 유닛으로 생각한 거란. 마우스 우클릭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전 어떻게요? 어떡합니까 이거? 진짜 이미 일은 벌어졌고 이미 국가 신용도는 낮아졌고 정치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나라가 됐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은 물론이고 해외 어느 국가로부터도 지금은 외교 협상의 상대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환율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2의 IMF가 하루 이틀 차이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우리나라가 시한 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탄핵 표결을 거부한 여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요. 저는 이게 매국노지 뭐가 매국노인가 싶어요. 정말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군인과 시민 모두 서로 충돌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던 게 실패 원인 중 하나이지 않을까요? 얼굴만 보면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도 군인도 학생도 다 이제 교양 있는 선진국 시민이에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여러 번 성공시켜본 시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은 이만큼 높아요. 근데 높으면 뭐해요? 대통령이 저라면 마치 우리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정말 아름답게 빚어낸 어떤 도자기 같은 그런 작품을 5살 어린 아이가 그냥 마룻바닥에 집어 던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라 어떻게 될지, 정말 며칠 차이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만약에 국힘이 한 번은 그 탄핵 표결을 거부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만약에 일주일 격차를 두고, 그 탄핵이 일주일만 늦어진 거라도 하더라도, 그 일주일 사이에, 누수되는 우리의 국익과 이 위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사명감이 없고, 정말로 애국심이 없는, 그저 이익을 위해서 모인 중장기적인 혹은 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한시적인 사익추구 집단이라는 사실을 본인들 스스로 너무 여실히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이 아니죠. 국민의힘은 법리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당입니다. 본질상 떴다방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떴다방입니다. 용서할 수 없고 부동산 떴다방에 모인 사람들, 전세 사기 놓는 사람들, 기획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이익이 없는 곳에 가겠어요? 자기 사익이 없는 곳에 있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국회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할 수 없고, 너무 화나네요. 전두환의 쿠데타를 모방했지만 실패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 저는 윤석열이 전두환을 모방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데요. 하나회는요, 총 250명으로 이루어진 사조직이었어요. 그리고 군을 속속들이 장악하고 있었고요. 쿠데타 전까지 육군 사관학교에서부터 수십 년간 그들은 끈끈한 존재였어요.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구심점으로 해서. 근데 그 하나회를 고작 충암고 라인 몇 명으로 그거를 모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전두환은
이 사람 물론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양심과 도덕을 떠나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 얘기하면 전두환은 쿠데타를 일으켰을 당시에 몹시 유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어요. 육사 시절부터 동기들을 완전히 휘어잡았고요. 요즘 말로 학교 짱이었어요. 심지어 전두환의 육사 선배들, 전두환의 상관들까지도 전두환을 보스로 모시는데 거리낌이 없었어요. 정말 이 사람의 카리스마는 그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윤석열은 그러니까 자기가 뭔데 자기가 그 정도의 인화력과 카리스마, 어떤 그 정도의 보스 기질이 자기한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알코올 중독자잖아요, 그냥. 전두환은 운동이라도 잘해. 그리고 전두환은 군대 전문가였기 때문에 군사반란을 지휘할 수 있었지만 윤석열은 아예 군복무 자체도 안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전두환 때의 군대는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이었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물론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엘리트죠. 그렇지만 비슷한 수준의 그 이상의 엘리트 집단이 지금 너무 많아요. 법조계, 의료계, 대기업 임원진, 학계, 예술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시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그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군대가 엘리트를 독점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또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심도 깊은 판단 이런 것도 전혀 없었던 거죠. 지금 이 집단은. 그리고 서울에 보면 영화 보면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윤석열, 김용현 이 인간들 술 취해서 서울에 보면 몇 번씩 돌려보면서 감동 이러면서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하시죠. 이런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너무 들어요. 왜냐면 너무 모방했어. 그렇지만 영화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에 성공하기 위해서 밤새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이를 악물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도 참고를 했어야죠. 그러고도 실패할 뻔했죠. 창태환에게 정말로 죽을 뻔하기도 했죠. 그 무슨 생각으로 그러니까 서울의 봄을 꿈꿨는데 그냥 서울의 밤이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두환과 노태우는 군사반란에 성공했죠.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결국은 법정에 서서 사형 판결을 받는 걸로 끝났어요. 물론 사면되긴 했죠. 쿠데타에 성공한 사람들도 결국 심판대 위에 올랐는데 그 미래가 본인들에게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들의 어떤 그 무능력과 무지에 기가 막혀요. 겨우 이 정도 실력과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국익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국격을 훼손시키고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몇 시간 만에 국가 예산 100몇십 조를 그냥 공중에 흩날려버리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중앙선관위에 병력이 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총선 결과가 부정선거 결과라고 진심으로 믿은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선관위 장악과 선거 관련 자료 확보를 지시할 수 없어요.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몇몇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말인데 들리는 말로 윤석열이 조중동도 안 본다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TV조선도 안 보고 채널A도 안 보고 극우 유튜브 채널들만 주구장창 본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소문이 사실로 증명된 거죠. 네. 정상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게 자기는 문재인 정권에서 야당 대선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럼 정말 부정선거가 판치는 나라라면 자기는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 된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왜 자기가 대통령이 되도록 놔두냔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여당은 지방선거에서는 압승했잖아요. 총선에선 대패했어요. 그럼 부정선거 세력이 일부러 한 선거에서는 져주고 한 선거에서만 실력 발휘를 해서 부정선거의 결과를 드러낸다. 그런단 말입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건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도대체 왜 그딴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계엄사령부 포고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기 바로 하루 전에 5.17 비상계엄 확대를 모방한 겁니다. 보면은 계엄사령부 포고문에 정말 놀라운 위력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위력에 감탄하고 그야말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 지경입니다. 첫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 시민들 바로 시위했고요. 의원들 곧바로 국회에 모였고요. 계엄 바로 취소했습니다.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체제 부정과 전복 기도는 니들이 한 짓이잖아. 세 번째,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밤새 1초도 통제받은 집단이나 개인이 있나요? 네 번째,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자, 시민들 곧바로 모여서 군병력 저지하고 계엄 해제한
가결하는 데 도움을 줬죠. 5번째,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개헌법에 의해 처단한다. 48시간이랍니다. 자기들 친위 쿠데타 끝나는데 6시간 걸렸어요. 48시간은 정말 긴 시간인 거죠. 6번째, 반국가 세력 등 체제존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니 지금 니들 때문에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지금 매일 시민들 집회하러 나가고 집에서는 나라 걱정하고 니들 때문에 불편하다고.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개헌법 9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개헌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 지금 처단받아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본인들이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정치가 언젠가부터 서로에게 대해서 저주와 욕만 쏟아내는 참호전이잖아요. 욕과 저주의 악마의 화살을 투석기를 쏘는 이 참호전이란 말이에요. 가운데 만나서 교전을 하든지 백병전을 하든지 화해를 하든지 악수를 하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상대를 너무 미워하다 보면 별의별 걸 다 믿게 돼요. 증오는 정말 강력한 힘이에요. 사랑도 강력한 힘이어서 착시를 불러일으켜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는 흠이 있어도 흠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엉뚱한 부분, 사실 결함이지만 그것도 귀여움으로 보이고 그냥 평범한 여자를 내 눈앞에서는 그냥 평범한 여자를 천사처럼 내가 근데 그런 감정, 그거는 다 착오지만 그런 착오는 세상에 별로 사랑에 의한 착오는 세상에 별로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미움과 증오에 의해서 생기는 착오 그리고 그 착오가 확증 편향돼서 생기는 신화와 같은 믿음은 세상에 해를 끼칩니다. 해를 끼치고 있잖아요. 윤석열을 보세요. 얼마나 이 나라 국익과 이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얼마나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태를 맞아서 또 한마디 하자면 정말 우리는 증오를 멈추고 설득하고 화해하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공영이라고 하는 기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싸워도 싸우고 화해를 해도 하는 거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윤석열 타도해야 됩니다. 윤석열 타도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상식입니다. 이것은 국민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거지 어떤 성향의 국민이냐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 강력하게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서로 극단적으로 싸우는 참호전처럼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호전 문제인데 이건 참호전을 뛰어넘었잖아요. 지금 이 사태는. 이게 축구 경기로 비유를 하면 축구를 하다가 윤석열 자살골을 넣은 게 아니에요. 축구를 하다가 자살골을 넣은 게 아니라 자살한 거예요. 축구를 하다가 이거 한 거라니까? 근데도 본인 죽었어요, 지금. 근데 본인이 죽은지를 모르잖아요. 본인이 죽은지도 몰라요. 그 좀비들이 나라 망치고 있어요, 지금. 그 계엄 실패 6시간이 지난 후부터는 좀비인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탄핵 표결에 불참한 이후부터는 좀비인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설득과 대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전 그들이야말로 비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란 수계는 반란 일당은 국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민이 아닙니다. 그 이해의 여지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사형 선고나 무기징역을 받아야 되고요. 전 국민의 지탄과 비난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역적으로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는 거.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부정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쿠데타 실패 그 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쿠데타 실패했습니다. 쿠데타를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데 일단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는 쿠데타 실패했죠. 쿠데타 실패하고 나서 미국 국무부에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심각한 오판이라 그랬습니다. 윤석열한테. 배들리 미스 저치라는 영어를 썼는데 이 표현은 외교가에서 적국이나 적성국의 지도자한테만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동맹국 지도자, 그것도 미국과 우리는 군사동맹 국가잖아요. 군사동맹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정확히 희대의 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외교가의 그 언어 수위 수준을 보면 정확히 그렇습니다. 지금도 순화해서 말한 거예요. 아직도 윤석열 지지하는 노인들이 성조기 들고 시위하던데 미국이 윤석열을 희대의 했다니까요.
정신들 차리세요, 제발. 또한 더 이상 외교 협상의 상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자리에 아직 있는 한 윤석열은 그 어떤 나라로부터도 외교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다시 말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는 구속된 건 아닌데요. 사람으로 치면 유치장에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 자는 상태예요. 지금 사회인도 아니고 사회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닌 지금 애매한 상태란 말이에요. 다행인 점은 미국이 괜히 제국이 아니에요. 윤석열 패싱을 한 거지 대한민국 패싱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도 미국은 하고 있어요. 국가와 지도자를 분리해서 봐주고 있어요. 고맙게도. 우리가 이런 거에 비굴하게 고마워해야 되는 처지가 됐어요, 지금.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순조롭게 제거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이 미국에서 나왔어요. 이게 미국의 공식 입장이에요. 윤석열은 제거될 것이며 제거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우리 미국의 동맹국이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했잖아요. 윤석열은 좀비 상태라고 지금. 지금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다만 동시에 윤석열과 함께하는 핵 억제 회의를 무기한 연기했죠. 이미 제거될 권력이고 더 이상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스웨덴 총리도 정상회담 취소했죠.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패싱 대상인데 이 패싱 대상이 되는 기간이 불과 며칠만 더 길어져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최사력을 다해서 막고 있지만 이 며칠 차이로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엄청나게 취약한 상태입니다. 절벽에, 영화에 보면 절벽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한 손으로는 여자 주인공을 붙들고 있고 한 손으로는 벼랑에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인데 지금 벼랑 끝에 손 이렇게 하서 매달리고 있는데 지금 이 손가락을 국회의 의원들이 밟았죠. 이 위에서 덤블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 나락으로 떨어지라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애국심과 사명감도 저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도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윤석열은 현재 군사 반란 및 내란에 실패한 위법한 인물이에요. 이 위법한 인물이 여전히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뭐라 말할 수 없이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 탄핵 가결을 통해서 대통령 업무에서 배제돼야 되는 게 맞죠. 여당이 이걸 무산시켰어요. 그들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을 여당에 위임한다 그랬는데 무슨 근거로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당 대표인 한동훈이 또 그걸 받았어요. 네, 국정 주세요. 지금 뭔데요? 입법, 사법, 행정에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우리는 삼권 분립국가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이고 국가의 대표자인데 여당 의원들은 입법부의 일원이잖아요. 여당은 당원과 지지자들을 대변하지 대한민국 전체나 국민 전체를 대변하지 않아요. 그 미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 VOA라는 미디어가 한 얘기가 무슨 근거로 대통령의 권한을 당에 위임하는지 알려주기 바란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미 국무부가 윤석열과 한동훈의 딜, 그 당의 여당으로의 국정 위임이라고 하는 것을 불법으로 선언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한동훈과 국힘이 위헌을 저지른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내란에 동조하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통진당 사태처럼 당을 해산시키는 게 맞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에 실패하고 나니 국정을 여당에 위임한다. 자기 마음대로. 이건 무슨 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국정을 제 아들에게 위임하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정확히 법리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은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국정을 토리에게 위임하겠습니다. 요거랑 같은 말입니다. 제가 과장 섞인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정확히 같은 말이에요. 한동훈은 대통령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자, 윤석열은 이미 내란 수괴예요. 그것도 실패한 내란 수괴거든요. 국힘이 탄핵에 동참했어야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되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조기라는 것은 누가 정하죠? 국민이 정하는 거죠. 제가 만약 길에서 사람을 쥐어팬 다음에 무질서한 수색과 무력에 의한 체포는 동네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제가 얘기하면서 질서 있는 조기 자수를 할 테니 기다리라 라고 말하면 경찰은 저한테 뭐라고 할 거며 동네 주민들은 저한테 뭐라고 할 겁니까? 저 빨리 잡아가더라고 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도 빨리 탄핵돼서 감방 가야죠. 그 사람 감방에 있어야 대한민국이 안전합니다. 문제는 며칠 동안이라도 나라가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건데 시급한 탄핵과 내란 세력 처단이 국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간절히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한민국 거대 보수 정당에 대해서
마음을 굳혔고요. 국가와 민족의 적이라고 영원히 생각하겠습니다. 김민석 재평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김민석이 오랫동안 별명이 김민세였잖아요. 근데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었을 때 옛날 일이죠. 이 사람은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한 사람이고 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노무현의 남자들이 생겼죠. 노무현 주변에 문재인, 유시민, 이광재, 김두관, 안희정. 여기에 김민석이 낄 틈이 없었던 거예요. 김민석은 주인공만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미남이잖아요. 태어나서 자랐더니 미남이에요. 공부를 했더니 잘해요. 시험을 쳤더니 서울대를 들어가. 얼굴도 잘생겨. 근데 이분 학벌이 서울대 학사예요. 하버드 석사예요. 서울대 들어가서 총학생회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 학생총연합, 줄여서 전학년 회장을 맡아요. 전국 대학생들의 수장이었어요. 대학대에 운동하다가 감옥 갔다 와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다이렉트로 스카우트해서 키운 사람이에요. 27살 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어요. 이때 지긴 했는데 불과 260표 차이로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였던 나훈배는 전직 장관의 삼선 의원이었어요. 이 사람을 상대로 260표 차이로 패배했다는 것은 이거는 패배가 아니죠. 신인 가수가 데뷔했는데 빌보드 2위였고요. 그리고 이 사람 31살에 국회의원이 되는데 언제나 주인공으로만 살았는데 2002년 대선에서 비주류인 노무현이 급부상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니까 주인공인 자기가 겉돌게 되는 거예요. 자, 노무현은 고졸이죠. 문재인은 서울대도 아니고 경희대 엉뚱하게 UDT 특급 전사 출신이에요. 이 유시민은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의 주요 가담자로서 이때는 그 좋은 글씨가 있었던 사람이고, 안희정은 운동하다가 붙잡혀서 극심한 고문을 받다가 피오줌을 싸는 끝에 동지들을 불고 나서 운동권에서 퇴출당했던 사람이에요. 이광재, 김두관 이런 사람들 다 노무현 그 바보 시절에, 흔히 말하는 바보 시절에 선거 떨어질 선거 나가서 또 떨어지고, 떨어질 선거 또 나가서 또 떨어지고, 선거 떨어지던 시절에 야인으로 떠돌 때 같이 옆에서 야인 생활 해준 이런 사람들인데, 김민석 입장에서는 다 떨거지들인데 떨거지들이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조연이 되니까 이 사람이 이걸 견디질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주인공 취급해줄 것 같은 정몽준 후보에게 가죠. 한마디로 이제 본인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가출을 했다. 운동권의 신화적이었던 존재가 바로 그 운동권들이 비판하던 재벌 2세에게 몸을 의탁했다. 정말 신세 망쳤죠. 이때 철새의 대명사가 돼서 별명이 김민세가 됩니다. 아마 그때부터 지금까지 김민석은 김민석이라는 본명보다 김민세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그 횟수가 10배는 많을 거예요. 그렇게 철새가 됐는데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서 새도 못 되고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요. 알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 계엄 저지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한 게 분명해 보이죠, 지금. 왜냐하면 이번 친위 쿠데타 사건을 지난 8월 달에 거의 예언을 하다시피 했고요. 정말 정확했고, 민주당에서 미리 첩보를 듣고 미리 소식을 듣고 미리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국회에 갑자기 쏟아져 들어가서 그 계엄 해제안을 가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때도 김민석이 큰 역할을 한 게 거의 확실시되는 이 상황에서 저는 참 이번 계엄 저지에 있어서 그러니까 김민석 주인공으로 태어나서 자라서 살았고 자기는 꼭 주인공이어만 해서 신세를 망쳤던 사람이 주인공이었을 때의 경험과 기억에 의해서 국익을 지킨 사건이에요.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의 전학년 회장이었으면 얼마나 꼭대기에서 여기저기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작전을 설계하고 하는 걸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 사람 전학년 회장할 때 그 시야와 설계로 이번에 그 비상계엄 사태를 막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거거든요. 참, 그래서 저는 민주당 저 철새를 왜 계속 지금까지 품어주나 언제나 불만이 많았는데, 이게 계엄 저지에 큰 역할을 한 걸로 돌아오다니 참 역사의 오묘함에 놀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공과를 똑같이 놓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민석은 김민세로 전락한 상태로 2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는 김민세라고 부르기에 좀 어색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김민세와 김민석 중간 정도의 이름으로 이분의 등급을 약간 상향 조정해주자. 김민서나 김민색 정도로 불러주는 건 어떠합니까? 예, 사람은 더 공과를 다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번 계엄 선포에서 한국인들의 결집이 매우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 제가 이제 한국인의 특질에 대해서 한국인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썼던 부분들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건지 아실 겁니다. 한국인에게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결집의 스위치가 있어요. 한국인에게는 전쟁 상황이다. 혹은 재난 상황이다. 이 전쟁, 외적일 수도 있고 뭐 가뭄이나 질병과 같은 어떤 무질서일 수도 있고 이런 재난일 수도 있죠. 이런 외적이나 재난을 우리 공동체를 위협할 수 없는 곳으로까지 축출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결집이라는 스위치가 켜집니다. 한국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이 재난과 전쟁에 맞서서 싸우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으로 중국은 인구와 물량과 생산력에서 우리를 압도합니다. 이 압도적인 적에 맞서서 우리는 우리 인구를 최대한 보존한 상태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성방어 체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산성의 구조를 보면 남녀노소 모든 주민들이 벌판을 청야를 하고 다 거기 모이게 돼 있습니다. 모이면 우리나라의 산성은 무시무시한 점이 뭐냐면요. 방어력은 높아요. 그러나 성에 넘어갔을 때 모두가 다 몰살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생사를 함께 하는 거죠. 야전에서 싸워서 병력을 한 명, 두 명씩 잃기 시작하면 우리는 품앗이와 두레 없이는 서로가 서로를 협동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다 같이 먹고 살 수 없고 다 굶어 죽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농업 협동 인구를 보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굶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난 상황에서 서로 도우면서 상대에게 이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집력을 발휘해서 집단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집의 힘이란 건 이런 겁니다. 코로나 시국 때 우리나라 사람들 정부말 진짜 안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을 때 보면 혹은 우리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 했을 때 기억을 되돌려보면 우리 권력의 말이라고 잘 듣기는커녕 진짜 말 안 듣고 우리 뜻대로 권력을 갈아치우는 민족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코로나 때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방침은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였던 겁니다. 우리의 싸움에 어떤 싸움이죠?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우리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는 싸움이죠. 이때 우리는 결집했던 거예요. 코로나를 상대로.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 부당한 위헌한 권력을 우리 공동체를 위협함으로 우리 공동체 바깥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또 결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결집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결집력 때문에 우리는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거고요. 태양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전국에서 몇십만 명이 몰려들어서 한 세기 혹은 반세기가 지나도 절대 회복될 수 없다는 생태계를 2년 만에 복원을 한 거고요. 그리고 IMF 때 금모으기 정신과 비슷한 정신으로 100년도 더 전에는 국채 보상 운동을 했었던 거고요. 60혁명, 87년 6월 혁명에서 보여줬던 우리 시민들의 평화주의, 그 다음에 그 집단적인 그 결집력, 그 응집력, 그 질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소에 질서를 그렇게 잘 지키나요?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이타적인가요?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잘 모여서 그렇게 협조적인가요? 한국인들은 말 더럽게 안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질서를 구축하면서 결집할 때 그것은 우리 공동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여길 때 우리는 갑자기 힘을 모읍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을 서로 증오하고 서로 싫어하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서로 경쟁하는 경쟁적인 민족이지만 이 스위치가 켜질 때만큼은 결집한다. 그래서 한국인은 결집과 해산 사이, 증오와 사랑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결정하는 건 스위치죠. 지금 한국인들은 느낀 거죠. 이 스위치가 켜진 거예요. 재난 상황이다. 네. 그 재난은 바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들이죠. 우리 사회에서 밀어내야죠. 그래서 코로나 시국도 2016년 때 박근혜 대통령 퇴진도 사실은 산성 전투예요. 자, 산성이라는 중심에서 몰려들어온 외적을 주변으로 밀어내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산성 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 산성의 역할을 광화문이 했죠. 광화문이라고 하는 주변에서 박근혜의 사저가 있는 대구로 박근혜를 밀어내는 작업이었던 거죠. 그리고 높이로 따지면 산성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외적을 굴러 떨어뜨리는 거죠. 이것은 대통령의 권자라고 하는 높은 데서 감옥으로 부당한 대통령을 굴러 떨어뜨리는 작업이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결집을 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윤석열은 끝났는데 끝난 줄 몰라요. 근데 지금 좀비 상태로 활보하고 있어요. 큰일입니다. 예. 윤석열이 끝났다는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전 세계가 알고 있어요. 한국인도 알고 있어요. 미국도 알고 있어요. 윤석열은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우방에게 어떤 승인도 받지 못했어요.
윤석열 지금 위법하고요. 지금 윤석열의 상태가 위법하고 윤석열에게 국정을 위임받겠다라고 하는 여당과 한동훈도 위법한 상태예요. 지금 위법에 위법이 다 겹쳐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권력 공백 상태예요. 권력이 있다 한들 그 권력은 위법하기 때문에 큰일이에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정은이 한국 공격할 생각 없다라고 못을 박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참 바보는 아니에요. 사람이 사악해서 그렇지. 우리 정은이 바보 아닙니다. 현재 북한이 남침하기 매우 취약한 상태가 아닌가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취약하고 훨씬 더 쉽게 체제 붕괴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자기가 설계한 판, 북한이란 나라는요, 자기가 설계한 판에서 도발하고 행동하지 예측 불가능하게 들어온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남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북한이 바보입니까?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여러분 1400년 전에 서기 612년에 수나라에 113만 군대가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 인구가 2억 5천만 명이었어요. 113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거는 환산이 무의미한 숫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중국 사서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113만 명의 2배가 113만 명을 보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보급부대죠. 즉 병력이 350만 명인데 이것은 내호와의 수군 10만 명을 또 뺀 수치예요. 거의 400만 명 가까이라고 보면 돼요. 다시 말하지만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2억 5천만 명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1억 명에서 2억 명 사이가 우리나라 침공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그러한 수나라의 공격을 물리쳤어요. 우리가 이 정도 위기도 우리가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나라의 113만 대군도 물리쳤는데 지금 굉장히 짜증나고 걱정되고 하지만 윤석열의 이런 알코올성 치매 환자의 망동 정도는 우리 국민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걱정되지만 그래도 잘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 여의도 집회에 나가볼 생각인데 거기서 또 나가시는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있으시면 혹시 저 얼굴 보시면 인사해 주십시오. 예, 같이 포옹이나 합시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